한 몇 년 이후에 통일이 가능할까? 제가 강의를 하면 요새 질문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10년 혹은 20년, 최소 3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남북 주민통합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그냥 단어로 듣게 되거나 문장으로 듣게 되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3가지 정도의 섹션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통일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상관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개념을 지어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남북 주민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이 남북 주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해외 사례로 독일의 통합, 그리고 양안관계, 중국과 대만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통일과 통합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분단 이후에 분단과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많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혹은 남한 내에서 주민들 간의 통합도 필요하다, 경제 통합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일과 통합의 차이 혹은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2가지 설명으로 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통일을 의미를 합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단국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단된 두 체제가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제도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단되었던 국민과 영토가 별도의 주권 아래 있다가 하나의 주권 아래 하나의 영토와 국민으로 되는 것, 이것을 제도적인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두 국가가 통일되는 것, 그리고 국내 사회에서 두 정부가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 그리고 문화까지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로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통일은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상이한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통일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으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 그래서 통합은 과정과 동시에 결과이지만 통일은 결과에도 무게가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이 두 번째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합된 통일, 그래서 어찌 보면 통합의 개념도 갖고 있고 통일의 개념도, 제도적인 통일의 개념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은 우리는 어떻게 개념 지을 수 있을까요? 통합은 민족이나 국민 또는 시민을 지역, 세대, 좌우, 계급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작업의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지금 하나의 초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세대, 좌우, 계급 간의 분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들을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초국가 공동체 내에서 통합해 가는 과정도 있지만, 만약에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성으로 넘어간다면 이후에 이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이 앞에 여러 가지 통합 과정들도 이 통일과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과 통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는 통일을 결과적인 통일, 한 몇 년 이후에 통일이 가능할까? 제가 강의를 하면 요새 질문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10년 혹은 20년, 최소 3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통일의 결과물들은 하나된 국가, 그리고 그 하나된 국가 안에 하나된 국민들이겠죠. 그러나 이 결과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기 전에 선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정부의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2국가 2체제로 가고 그리고 1국가 1체제로 가겠다라는 3단계의 통일론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국가 2체제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통일로 가기 전에 선통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부가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것, 그리고 사회 내에 개인들이 통합하는 과정 말고 제도적으로 통일을 하고 조직적으로도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코리아로 통일이 되고 주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영토 안에서 한국 정부라고 하는, 통일된 한국 정부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이 통일되고 법령이 통일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이 됐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도적으로,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 있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은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통합이라고 하는 조직의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통일의 개념 중에서 문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인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긴 하겠지만 남과 북의 조직들이 순차적으로 제도도 통일을 해나가고 역할도 분담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의 개념을 넣은 선통합, 그리고 통일, 그리고 후통합이라고 하는 이 3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던 그리고 통합을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국가들, 물론 남과 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안 통합과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은 초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 내부에 다양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들면서 이제는 같은 회사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일도 하고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경제적인 교류도 증가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서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인이 대만을 방문하는 이러한 선통합의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나라, 물론 물리적인 폭력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한 베트남도 하나의 통일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남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독일이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는 통일, 제도적인 통일, 그리고 조직에서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한 이후에 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 후통합의 과정을 겪는 나라는 독일의 통합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독일의 통일 혹은 독일의 통합, 통일과 통합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에 독일은 제도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일을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인들, 특히 동독인들과 서동인들은 통합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통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은 제도 통합과 조직의 통합, 그리고 사회 통합은 가장 크게 인식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관념적인 단어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풀면 이런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다. 우리는 동독인이 아니라 서독인이 아니라 독일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동독인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나는 서독인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적인 혹은 인식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동을 해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 주민 간의 통합,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환경 요인들, 지금의 환경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은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요. 인류가 생겨나고 난 다음부터 지속해 왔던 겁니다. 인종 간의 차별, 혹은 민족 간의 차별, 그리고 젠더 간의 차별. 그래서 집단을 구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분 짓고 너와 내가 다르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편견이나 혐오나 차별로 넘어가는 구분 짓기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것은 세계화라고 하는 환경 요인입니다.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늘어나지만 국가 내의 경제 불평등이 증가하고 빈부 차이가 증가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구분 짓기가 확대되는 겁니다. 차별이 확대되고 그리고 혐오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세계화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문화 안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과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계속 인터넷에서 찾는 겁니다. 혹은 저 국가와 우리 국가 사이에는 적대적이야 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 혹은 신념이 있다라면 그 정보만을 찾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차별이 확대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특징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인식 구조, 기존에 내려왔던 편견들, 집단과 집단 간의 차별,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뭐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흑인과 백인 간에 백인들이 갖고 있는 흑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겠죠. 흑인들은 게을러, 흑인들은 폭력적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편견들이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증 편향을 통해서 서로 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흑인들은 백인들을 우리를 차별하고 있어, 백인들은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차별이나 배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이슬람 종교 안에서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의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NS나 그리고 생활 문화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는 정보만을 계속 축적함으로 인해서 확증 편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편견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면 혐오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나는 저들과 함께하기 싫어. 나는 저들과 같은 공간을 쓰기가 싫어. 축구장에서도 같이 앉기 싫어. 밥도 같이 먹기 싫어. 라고 하는 혐오로 나타나는 거고, 이것들이 단순히 생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혐오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로써, 매우 폭력적인 말로써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서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혐오들이 쌓이게 되면 서로 집단과 집단 간의 차별을 하고 이것들이 갈등으로 넘어가고, 공동체 간의 갈등은 분쟁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결국엔 국가 간의 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주민 간의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통합을 의미를 합니다만, 이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쌓여 있는 것은 사실 과거 6.25 이후에 남과 북의 다른 정치체제 시스템에서 다른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고정관념들이 확증 편향을 낳고 이것들이 하나의 혐오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남북 주민 통합이 왜 필요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일과 통합을 자꾸 저해하는 요인들, 사회 안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일과 통합이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가는 해외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 통일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25%로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에 동독의 GDP는 9,70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동독의 GDP는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동독의 경제적인 GDP의 상승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25%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독 지역 간의 월평균 소득 차이도 여전히 한 10% 이상, 그리고 2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변화를 보게 되면 동독 지역 같은 경우 서독 지역과 한 2% 정도 차이 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4.8%가 서독 지역의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6.5%에 다달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물론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고
GDP의 차이도 25%까지 좁혀드렸고 실업률의 차이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인과 서독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놀라운 통계 지표들이 있습니다. 동독인과 서독인들 사이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인가? 동독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31%만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보다 나은 경제 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동독과 서독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동독인들은 여전히 2등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57%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독인들은 18%만이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독인들이 느끼는 차별 그리고 동독인들이 느끼는 구분은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통일 독일은 과연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나 통일 독일이 성공했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38%만이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만이 독일 통일이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통일 이후에 통합 과정에서 여전히 독일 정부와 그리고 독일의 사회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독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불평등, 차별에 대한 비판들이 늘어나게 된 경우는 2015년, 16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 내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동독인들은 왜 우리보다 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느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독인과 서독인 두 층만 있었다면 지금은 동독인, 서독인, 그리고 난민이라고 하는 삼각 형태를 갖추면서 동서독 간의 인식, 특히 동독인들의 불행지수도 행복지수들이 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된 이후의 통합이 이 정도의 과정을 거쳤다면 중국과 대만의 사례는 어떨까요?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두 개의 공동체로 분리되어 있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구의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구의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엔 동의를 하고 각자의 표현대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의 중국만 동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은 즉 지금의 대륙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미래의 통일된 중국 아니면 분열되기 전의 중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92년 구의선언 이후에 양안 간의 경제 교류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만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인식의 통합, 문화적인 통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7일 날 중국과 대만은 66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과 마행주라고 하는 두 공동체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마치 양안 관계가 이제 경제사회 교류에서 정치 교류 혹은 정치 통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낳기도 했지만 대만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양안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박탈감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 청년층에서는 양안 경제 교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갖춰지면서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만 청년들이 대만의 의회를 점거하게 됩니다. 대만의 의회를 점거하고 나서 이들이 요구한 것은 3차 산업의 서비스 경제 통합은 반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양안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보게 되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적 의존도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42%까지 2018년 기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의존도가 갖춰졌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사회 교류를 보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200만 명 가까이가 대만의
중국인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300만이 넘었고요. 이렇게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0%의 수출을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인입니까? 아니면 대만인입니까? 이 수치들은 놀랍게도 경제사회적인 교류의 정도와 달리 나는 대만인이다 라고 하는 수치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라고 하는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물론 통합이라고 하는 경제와 사회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다른 공동체와 생각들을 가져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면서 예전에 국민당 정부였을 때는 통일이나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 민진당 정부로 넘어오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만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남북 주민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속도를 더 빨리 올릴 수도 있겠지만 통일을 한 이후에 우리가 들어야 할 에너지 그리고 통일을 한 이후에 벌어지게 될 개인들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사전 통합, 특히 남북 주민 간의 통합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독일과 양안 사례의 시사점은 첫 번째, 차별 인식을 넘는 차이를 인정하는 나는 맞고 그는 틀렸다라고 하는 동서독인들 간의 차별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등을 줄여가는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경제통합이 빨라지는 것만에 우리가 행복해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두가 형평성이 있고 평등한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가. 이것들이 독일과 양안의 사례에서 배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남북 주민 간의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평화적인 소통 방식을 구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통합을 위해 과연 여기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눈을 마주보며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 감사합니다.